컨테이너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다. 바람만이 철판 사이로 스며들었다. 홍정이는 어둠 속에서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열쇠. 강남 한강뷰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여는 그녀의 진짜 집 열쇠였다. 73세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추석 아침 며느리는 그녀를 버렸다. 치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다. 홍정이가 15년 동안 연기해온 가난한 시어머니의 정체를. 시가 85억 펜트하우스 소유주, 총 자산 150억을 보유한 그녀의 진짜 얼굴을. 치매면 버려도 된다고. 그건 내 마지막 착각이었다. 정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이제 그녀의 역습이 시작될 차례였다. 추석 아침 6시 윤태호의 집은 분주했다. 차례상을 차리는 소리, 부침개 지지는 기름 냄새,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하지만 정희는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방 구석 침대에 앉아 있었다. 15년 전 남편이 죽고 아들 내외와 살기 시작한 이후 그녀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안방을 내주고 그 다음엔 작은 방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 좁은 골방이 그녀의 전부였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 서지은이 들어왔다. 45세의 그녀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화장은 완벽했고 미소는 계산되어 있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은의 손에는 물잔과 함께 흰색 캡슐 3개가 놓인 작은 접시가 있었다. 혈압약이에요. 오늘 같은 명절엔 더 챙겨 드셔야죠. 정희는 캡슐을 바라봤다. 평소 먹던 혈압약은 분홍색이었다. 이건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관찰 도구라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캡슐을 받아 입에 넣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잔을 건네고 나갔다. 1시간이 지났다. 정희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세상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 같았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무슨 약이었을까? 수면제? 아니면 다른 것? 엄마,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머님이 이상해요. 빨리 와봐요. 태호가 뛰어왔다. 49세의 사교육 학원 원장인 그는 유약하고 눈치 빠른 남자였다. 가정에서의 평화를 무엇보다 중시했고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눈을 감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지은과 교신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계획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은이 다그쳤다. 정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보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치매예요. 급진행성 치매.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손자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23세 공대생인 그는 할머니를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가족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눈에 당황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도 부모의 눈빛 교환을 포착했다. 뭔가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멀쩡했다.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치매가 급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지훈아, 넌 나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할게. 지은이 아들을 밀어냈다. 그리고 곧바로 짐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어머님, 잠깐 다른 데서 계셔야겠어요. 치료받으실 때까지. 어디로 모시려고? 태호가 물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숙소 근처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 침대랑 난방 다 되어 있어요. 잠깐만 계시면 돼요. 제가 병원 알아볼 테니까.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준비되어 있었다.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계획된 제거였다.
며느리는 그녀를 집에서 몰아내고 싶었다. 치매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단계는 시설 입소일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집도 통장도 모든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홍정희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15년 동안 왜 가난한 척 연기해 왔는지. 2시간 후 정희는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 작은 침대, 전기 히터, 낡은 이불 한 장. 이것이 추석날 그녀가 받은 대접이었다. 지은은 잠깐만 계세요라고 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찾을 수 없었다. 태호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벌써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문이 닫혔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니라 결심의 웃음이었다. 좋아. 끝까지 속아온 척하자. 큰 판을 뒤집어 보자. 정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피처폰이었다. 15년 동안 그녀는 일부러 최신 스마트폰을 사지 않았다. 가난한 시어머니 콘셉트에 맞춰서. 하지만 이 작은 기계 안에는 그녀가 필요한 모든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관리소장, 변호사, 은행 담당자, 그리고 남편이 남긴 신탁 관리인.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하게. 3일 후 연락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답장은 즉시 왔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첫날 밤은 추웠다. 전기 히터가 있었지만 컨테이너 철판은 차가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다. 15년 전이 떠올랐다. 남편이 죽던 날. 대학병원 영양팀 조리장이었던 그녀는 남편의 병상 옆에서 마지막을 지켰다. 남편은 사업가였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깨달았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여보, 약속해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주지 마요. 성숙을 기다려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때까지. 정희는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실제로 그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18년 전 현금 20억에 매입한 그 아파트는 지금 시가 85억이었다. 게다가 배당주와 예금을 합치면 총 자산은 150억에 달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는 사회공헌 적립금으로 묶어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좁은 방에서 살며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지냈다. 그녀는 시험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돈이 없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15년간 관찰했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확인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완전하게. 새벽이 밝았다. 컨테이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지훈이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아침 가져왔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알았다. 이 아이도 부모에게 뭔가 지시받았구나. 고맙다, 지훈아. 정희는 도시락을 받았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이 대사는 외운 것 같았다. 정희는 속으로 웃었다. 응, 잘 모르겠구나. 머리가 아파서. 지훈은 안도하는 듯 아니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떠났다. 저녁에는 태호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제가 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검사 예약했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좀 쉬세요. 조용한 게 치매에 좋대요. 거짓말이었다. 조용한 게 치매에 좋다는 말은 없다. 오히려 자극과 교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망설였다. 혹시 어머니 다른 통장 같은 거 있으세요? 병원비 준비해야 해서요. 드디어 나왔다. 재산 파악.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야. 태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금방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도 떠났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지난 15년간 기록한 것들이 있었다.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회피, 작아지는 방, 줄어드는 반찬,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쫓겨나는 일들. 그리고 오늘 컨테이너, 치매 프레이밍, 재산 추적 시도. 충분해. 정희가 중얼거렸다. 이제 충분해. 사흘째 새벽 정희는 컨테이너를 나왔다. 첫 차를 탔다. 목적지는 강남. 그녀의 진짜 집. 90분 후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경비가 인사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 정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열쇠. 문이 열렸다. 260제곱미터의 공간이 펼쳐졌다. 천장고 4미터 통창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다. 관리용역 덕분에 먼지 하나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이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15년 동안 비워둔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공간. 그녀는 안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명품 코트와 드레스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낡은 점퍼를 벗고 캐시미어 코트를 꺼냈다. 거울을 봤다. 73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재로 갔다.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없음. 소유주 홍정희. 매입가 20억, 현재 시가 85억. 증권 계좌 내역. 배당주 포트폴리오. 연 배당금만 3억. 은행 예금. 정기예금, 적금, CMA 합산 65억. 남편 사망보험금 중 사회공헌 적립 부분. 홍정의 명의 재단 준비금 20억. 총 자산 약 150억. 정희는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15년 전 남편이 작성한 편지도 있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겠지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요. 만약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대했다면 모든 걸 주세요. 하지만 만약 돈만 바라봤다면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 믿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보. 아이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창가로 갔다. 한강이 눈부셨다. 가난한 연극 15년. 사랑을 확인하려 한 내 실험은 실패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관리소장에게 전화했다. 저 홍정희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외부인 방문을 차단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세대주인 제 승인 없이는 불가합니다. 관리소장은 원칙주의자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전화 폭격이 시작된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다. 태호, 지은, 지훈. 수십 통의 전화. 하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셨다. 15년 만에 마시는 여유였다. 오늘은 내가 판을 깔 날이야. 저녁 지은이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 경비실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잡혔다. 시어머님을 찾아야 해요. 치매 환자세요. 지은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경비는 원칙을 고수했다. 죄송합니다. 세대주 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며느리라니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지은은 1시간 동안 로비에서 오열했다. 태호도 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경비는 꿈쩍하지 않았다. 여사님께서 직접 승인하시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지훈에게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내 부모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모습도.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태호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정희의 부재로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지우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희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변호사와 만났다. 신탁관리인과 통화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지훈을 불렀다. 할머니 집으로 와라. 주소를 보낸 것은 강남이었다. 지훈은 의아해하며 찾아왔다. 경비가 그를 통과시켰다. 여사님 손자분이시죠? 올라가세요. 지훈이 펜트하우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숨이 막혔다. 이건 뭐지? 할머니가 여기 사신다고? 거실은 호텔 로비 같았다. 통창 너머 한강 파노라마, 대리석 바닥, 명품 가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지훈아 앉아라. 정희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이상 약하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호하고 명확했다. 할머니가 누군지 보여줄게. 정희는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 통장 내역, 증권 계좌.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다 할머니 거예요? 그래. 다 내 거야. 시가 85억짜리 이 집도 배당주 포트폴리오도 은행 예금 65억도 총 자산 150억. 나는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 지우는 말을 잃었다. 그럼 왜? 15년 동안 시험했단다. 정희가 말했다. 내 부모가 돈이 없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지. 그리고 결과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실패였어. 완전한 실패.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몰랐어요. 너는 괜찮았어. 정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너만은 진심이었어. 그래서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이제 내 부모를 부를 거다. 그리고 계산서를 내밀 거야. 2시간 후 태호가 왔다. 경비에게 화를 내며 올라왔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그는 멈췄다. 어머니? 그의 눈이 집안을 훑었다. 이건 뭐지? 이 집이 어머니 집이라고? 들어와 태호야. 정희가 말했다. 태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집이야. 정희가 간단히 말했다. 시가 85억. 18년 전에 현금으로 샀어. 근저당 없어. 태호의 입이 떡 벌어졌다. 85억? 응. 그리고 총 자산은 150억 정도 돼.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정희는 서류를 태호 앞에 펼쳤다. 등기부, 통장 내역, 증권 계좌. 태호의 표정이 계산에서 패닉으로 변했다.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왜 숨겼냐고? 정희가 물었다. 시험했어. 15년 동안 내가 돈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지. 추석날 컨테이너에서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치매 때문에. 치매? 정희가 웃었다. 난 치매 없어. 내 마누라가 먹인 약 때문에 어지러웠을 뿐이야. 흰 캡슐 3개. 그게 뭐였는지 검사 맡겼어.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를 불러. 정희가 명령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지은이 도착했다. 그녀도 현관에서 멈췄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런 집에 살았다고? 들어와, 지은아.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집안을 훑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이 집 가치는 얼마나 되지? 권세가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앉아. 정희가 지시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시어머님, 입 다물어. 정희가 자르듯 말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첫째, 등기부. 이 집은 내 거야. 시가 85억. 둘째, 통장 내역. 예금 65억. 셋째, 증권 계좌. 배당주 포트폴리오. 총 자산 약 150억.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리고 이건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가 나한테 먹인 약 포장지 사진. 수면 유도제 성분이더라. 그리고 이건 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한 통화 녹음. 시어머니 문제 해결하면 우리 만날 수 있어 라고 했지. 지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건 의도는 결과보다 비겁할 때가 많다. 정희가 말했다. 넌 배운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람을 버리는 법만 배웠구나. 시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바라봤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워. 하지만 진심은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우는 건 내가 불쌍해서야? 아니면 내가 가진 150억이 불쌍해서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도 고개를 숙였다. 지훈만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선택권을 줄 거야. 정희가 말했다. 단 한 번의 기회. 조건이 있어. 그녀는 메모지를 꺼냈다. 첫째, 지금 당장 거짓을 고백하는 사과 영상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려. 둘째, 1년 관찰 기간을 가져. 무상 봉양 금지, 금전 요구 금지, 욕설이나 가스라이팅 단 한 번도 하면 안 돼. 셋째, 재산 비공유를 선언해. 내 재산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너희 몫은 최소로 할 거고. 태호와 지은은 숨을 죽였다. 이 조건을 지키면 1년 후 재평가할게. 그때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할 거야.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난 너희를 완전히 지울 거야. 법적으로도 마음에서도. 어머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49세 남자가 73세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은도 울었다.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정희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돈으로 오는 가족은 돈이 떠나면 함께 떠난다. 그 사실을 명심해.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사과 영상 찍어. 시작해. 태호와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상을 찍었다. 저희가 어머님을 학대했습니다. 치매 프레임을 씌워 컨테이너에 가뒀습니다. 재산을 노렸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영상은 가족 단톡방에 올라갔다. 친척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정희는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 1년. 관찰한다. 내 눈은 늙지 않았어. 1년이 지났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은 불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증거를 제출했다. 통화 내역 메시지 삭제 인증, 그리고 상담 치료 기록까지. 주 2회 그녀는 정희와 함께 식사했다. 병원도 동행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태호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했다. 형식적이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날씨 어때요? 산책하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작은 질문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학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지우는 재단 봉사에 동행했다. 정희가 홍정의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급식 지원, 주거보조,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재단의 기금은 정희의 자산 대부분이었다. 약 100억. 지우는 봉사 현장에서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봤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녀의 눈빛을. 1년 후 정희는 가족을 다시 불렀다. 같은 펜트하우스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너희는 시험을 통과했어. 정희가 말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을 보였어. 어머니.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15년 동안 그리고 그 추석날. 알아. 정희가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됐어. 사랑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건강하든 가족은 가족이야. 지은도 울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다. 시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만 봤어요. 사람을 안 봤어요. 정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봤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재산 처분 계획을 발표할게. 정희가 서류를 꺼냈다. 총 자산 150억 중 100억은 홍정의 재단으로 갔어. 이미 법적 처리 끝났어. 펜트하우스는 재단 본부로 쓸 거고 남은 50억 중 30억은 내 노후 자금이야. 요양비,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20억은 그녀는 잠시 멈췄다. 20억은 너희 몫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은 10년에 걸쳐 나눠줄 거야. 매년 2억씩. 그리고 매년 평가할 거야.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만약 한 해라도 실패하면 그 돈은 재단으로 가. 알겠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호가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난 너희를 시험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시험했어. 15년 동안 가난한 척하면서 난 진짜 겸손을 배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은 가족. 하지만 이제 조금은 진심에 가까워진 가족. 나는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사랑의 조건을 되찾았다. 정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머진 세상으로 돌렸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지훈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희는 손자를 안았다. 이 아이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다. 나도 사랑한다, 지훈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15년 만에 가족이 함께 앉은 식탁. 음식은 검소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돈은 시험지였다.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녀는 긴 시험을 치렀다. 답을 찾는데 15년이 걸렸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추석날 컨테이너에 버려졌던 그녀. 85억 펜트하우스 열쇠를 꺼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진짜 승리를 손에 쥐었다. 재산이 아니라 변화한 가족을. 건배. 정희가 물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에. 가족들도 잔을 부딪혔다. 소리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다. 이것이 진짜 부의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한강. 그리고 그 한가운데 73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강했다. 그리고 지혜로웠다. 15년의 실험은 끝났다. 결과는 혼합적이었지만 희망은 남았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재단 운영, 사회 환원, 그리고 진짜 가족과의 시간.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컨테이너는 철거되었다. 그 자리엔 작은 공원이 들어섰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였다. 정희는 가끔 그곳을 산책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 추석날 문이 닫혔을 때 그녀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진짜 인생에. 치매면 버려도 된다고. 그건 내 마지막 착각이었다. 그녀가 했던 말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 되었다. 착각은 깨졌고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홍정희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다. 교육이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15년이 걸렸지만 그녀는 성공했다. 완벽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해가 완전히 졌다. 펜트하우스 조명이 켜졌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웃음.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말대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73세 여자의 미소. 지혜와 평화가 담긴. 이것이 그녀의 역전이었다. 펜트하우스 열쇠로 시작해서 진짜 가족의 열쇠로 끝난. 돈의 시험은 끝났고 사랑의 시작이 열렸다. 그리고 홍정희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 진짜 집에.